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 대표는 30분 넘게 직접 반론에 나섰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처음 대장동 성남FC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검찰은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대장동 민간업자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것과 5,500억 원 환수했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는 비밀을 공유받아 남보다 먼저 공모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먼저 대비하고 시험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33분간 검찰 주장에 직접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와 관련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환수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면서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냐, 내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 기소대로라면 징역 50년은 받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며 자신도 법률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으로 재판은 8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 위례 특혜 사건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 문제 공식화했습니다. 이러자 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건 절대 반대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천명하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 바로 해묵은 의사 부족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2억짜리 의료기기, 의사 없어서 비닐도 못 뜯었다. 무려 2억 원이나 주고 의료기기를 들여다 놨는데 이걸 다룰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비닐도 못 뜯고 그냥 방치를 해뒀다는 겁니다. 경남 도립병원이죠. 이 마산의료원에서 지난 2019년에 1억 7,700만 원 들여서 의료장비 석 대를 구입해 놨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귀중한 장비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없어서? 아니요. 다룰 의사가 없어서. 자, 그렇다면 환자는 어떨까요? 의사가 떠나면 지역병원들은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 만나겠다고 저 지방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서울의 종합병원 찾아 상경을 하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아픈 몸 이끌고 서울 대형병원 인근에는요. 그래서 이른바 환자촌이라는 게 있답니다. 환자촌.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그나마 이런 곳이 있으면 망정이지 없으면 병원을 못 찾아서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잖아요. 응급실만 계속 돌다가 병원을 못 찾아서 숨지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사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 의사들 파업한다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번엔 될지요? 이번엔 의료 이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 퇴원을 한 그래서 그동안 두문불출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일정은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에서 자사질 때문에 당부의 주장 없어요. 지난번 재판에서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시작부터 판사한테 경고를 받았대요. 경고를 지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신 이 저 장면도 오전 10시 37분쯤이었거든요. 30분 재판 시작인데 예, 재판이 30분에 시작이었는데 애초에 법원에 도착한 시각이 37분이었습니다. 7분가량 늦은 상태였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팡이를 짚은 채 걸으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온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재판이 10시 46분에서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정 시각보다 16분가량 늦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주의를 줬다고 하고요. 예.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예. 자,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 공판정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 재판정에 지각하는 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지각을 안 하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목숨줄이 달려 있는 그런 재판이라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판사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아 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지난번에 그 선거법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그냥 불출석해 버렸잖아요. 아, 그랬네. 예.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지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의도된 것이 아닌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걸 기싸움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보여줄 때 이것도 정치 하나인 거죠. 예. 내가 이 기선 제압을 하고 있다 재판부에.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런 시도를 하게끔 지금 재판부가 약간 맞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허. 라는 의심이 약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 첫 번째는 과거의 이제 사례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재판부가 아예 질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명령을 해요. 어. 피고인에게는 불출석할 그 마음대로 출석하고 안 하고 이런 권한이 없다. 어. 모든 재판에 출석해라.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런 단호함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판부가. 지금 경고는 했답니다. 네, 근데 경고의 방식이요. 뭐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 요 정도 약한 의미의 주의 경고예요. 이렇게 질타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봤을 때 결론이 뭐냐면 아직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라졌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남기고 간 모든 이런 그 인사의 문제라든가 재판부의 재판장의 문제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는 지금 개혁과 혁신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의도된 지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딱 재판 시작하니까 달라져요. 시작하고 나서 작심한 듯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자, 8시간 재판 이재명 직접 33분 동안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6일 재판에서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0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8시간 넘게 진행이 되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반박하면서 검찰이 누룽지 긁듯 박박 긁지 않았다. 지금 누룽지 긁듯 끝까지 다 긁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공산당이냐? 내가 공산당이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공산당이라는 표현은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일 때부터 민간업자들이 오히려 나를 너무 싫어했다. 내가 너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다 이익 환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민간계로부터는 그 피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반발을 많이 샀었다 이런 얘기를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 어제 사실은 이 대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법조 기자들도 예상을 해서 별다른 뭐 기사 준비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돌연 이제 이 대표가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작심한 듯 마이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무려 33분 동안 한 얘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골자는 적법한 행정을 본인이 했고 본인 스스로는 사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 누룽지 얘기도 있고 또 저 산이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 저건 그냥 소나무 숲이라는 건 다 아는데 지금 검찰이 현미경이랑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아예 땅을 파보면서 이게 소나무 숲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너무 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소나무 잘라다가 수많은 이익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겁니다.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해 왔죠. 단군 이래 최대 지적.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지적입니다. 이건 최대 지적이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누룽지 긁듯 박박 긁어서 다 뽑아내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그 시행업자한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 시행업자는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뭐 비용 같은 거 다 처리하고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는데 적정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뭐 100억, 200억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대장동의 경우에는 무려 7천억 이상의 이익을 가져갔고 그렇게 한 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아줬다. 이제 이런 게 수사 결과예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뭐 뇌물도 받고 뭐 이랬다는 게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결과고 바로 그 사람들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식의 항변이라면 그러면 나는 인허가를 주었고 다만 그 이익 남는 거를 내가 다 환수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나를 처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자기가 아는 사람, 아는 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을 안겼는데 그래도 자기는 10원 한 푼 안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쟁점입니다. 그게 이제 배임 문제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저런 주장과 검찰의 배임 주장이 맞서서 우리가 그 논평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몇 년요? 몇 년 동안? 아니 지금 저 재판부가요. 대장동 배임 문제, 그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그 문제,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 그 세 가지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근데 대장동 지금 이제 이틀째 재판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검찰이 백현동 배임 문제까지 지금 병합 기소해달라고 했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합 기소가 된다면 큰 사건 4개가 되잖아요. 근데 우이준 교사도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형사합의 33부 바로 이 재판부에 배당을 했어요. 합의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대로 그냥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단독재판부가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빨리 끝낼 수 사건이 있는데.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조차 거기다가 배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려 5가지 사건 언제 끝나겠습니까? 야, 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일 겁니다. 시중의 원리에 의하면 자유경제 원리에서 민간의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공공의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는데 민간과 공공의 사업을 결합해서 사전에 그 이익을 최소 5,500억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임이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본인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갈 때 당군 이래 최대 지적이라고 했고 또 금방 나오듯이 대선 때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결국 자신의 꿈인 대통령 꿈의 어떤 그런 실현 과정도 이제 무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재판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해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즉 민간으로부터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배임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적극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당시에 그 대장동의 어떤 주택 시세에서는 최대 이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장에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해 왔었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최병묵 의원께서 몇 년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막 계속 지연 작전을 펼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재판부에 지금 위증교사 누가 봐도 이거는 금방 끝날 수 있는 뭐 유무죄를 떠나서 바로 끝낼 수 있는 것도 그 재판부가 합의해서 푼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검찰에서 병합 기소를 한 거는 백현동을 대장동 사건에다 넣은 거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서도 공범이고 백현동에서도 공범이니까 그건 합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합쳐줬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사건은요. 예. 그냥 단독에서 다른 재판부가 빨리 끝내면 돼요. 예.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그 재판부에다 다시 이거는 지금 재판부가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하고 있는 그 재판부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병합해라 너네 합쳐서 해라 라는 사인으로 일단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면은 대장동 나올 때까지 이 결론 안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단순한 사건을 지금 그 큰 사건에다 같이 합쳐버리면 이게 전체 끝날 때까지 위증교사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별도로 기소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왜 간단하게 되냐면요. 이미 자백을 했어요. 위증한 사람이. 녹취록도 있습니다. 예,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두 번 재판하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도대체 사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정과 상식에 의한 재판을 하는 건지 그걸 의심하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병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거는 이제 그 위증교사 부분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할 건지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곧 결론이 날 텐데 배당을 넣겠다. 저희가 이제 배당을 일단 거기로 했다. 그럼 그 사인은 병합하라는 사인이 아니겠나 하는 의심 단계지 아직 병합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33분 동안이나 그동안 건강 악화로 당무회도 못 나오고 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출근하겠지 했는데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건강 때문에 했는데 어제는 재판정에서는 33분 혼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체력 소모거든요. 자, 재판에는 가는데 당무는 안 간다. 당무는 복귀 안 한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당무 복귀라는 절차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형식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이재명 대표 지금 다 당무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받고 전화로 지시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무 복귀 부분에 이제 현장 기자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그건 당사에 나가서 당무를 보는 거나 집에서 보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아마 앞으로 이 재판 지연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현란한 그 이제 전략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건강상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뭐 예를 들어서 재판부를 어떻게 하는 문제, 뭐 변호사를 어떻게 하는 문제, 뭐 보통의 그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아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략이 이제 앞으로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강을 당장 다 회복했다 하는 걸 저는 일반 그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당무에는 안 오고 왜 재판에 나오는 것을 언론에서 주목하느냐? 이게 이제 재판만 하다 보면 당무는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러면 이제 않을 수도 있다. 집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부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부 당원들이 지금 업무를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물론 뭐 이제 집에서도 당무를 볼 수 있긴 하지만 현장에 와서 당직자들과 뭐 직접 소통도 해야 되고 언론을 상대로 또 발언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재판 리스크가 계속 거론되다 보면 대표로서의 지위나 또 역할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당원 80조를 보면은 즉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대표직을 상실할 수 있다.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겁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했었는데요. 그때는 기각됐었던 게 지금 이번에 위증교사까지 추가 기소가 되면서 거듭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당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0조라는 근거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부당한 정치 탄압 등이 있는 경우, 있는 상태에서의 기소라고 보여진다면 그 당무 정지를 취소하거나 혹은 이 결정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당원 개정을 민주당에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라서 아마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좀 뭐 전망을 좋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당무에 뭐 복귀해 뭐 그건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꼭 해서가 아니라 지침을 내리거나 발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이 징계안, 그러니까 이 가결파,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그 가결 5인방이라고 하죠.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찬성한 것으로 지목된, 본인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목이 된 이 5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긴급 조치입니까?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일부 이제 권리당원들 한 2,000명 그래서 뭐 그 민주당 내에서는 2,000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 민주당 당원이 한 200만 되는 거 보면 한 1%인데 이 내에 분들이 이제 가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건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총선에 당이 승리하려면 3가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분당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예. 또 상대에게 이익을 안 줘야 됩니다. 반사 이익을 안 줘야 되고 세 번째는 혁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중도파가 떨어지니까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분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내 통합과 당내 어쨌든 비주류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당이라는 건 민주적 절차에서 그걸 수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일성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뭐 징계 이런 건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놓고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말자 이게 상당히 큰 쟁점인데 당장은 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앞으로의 뭐 갈등 사항이긴 하지만 총선 때까지는 갈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요. 지금 잠시 뒤에 국회에서 주목받는 기자회견이 열린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잠시 뒤인 10시 30분 국회에서 한 사람의 기자회견이 열려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최지원 기자는 만났습니다. 취재원들과 취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분 얼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얼굴 밝힌답니다. 사실도 밝히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365일 섭취를 했었고요. 내용물에 대해서도 직접 어필을 했었어요. 빵이 뭐 푸석푸석하다든가 아니면 눅눅해져 야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빵이 조금 두면은 야채 물기 때문에 되게 빵 자체가 눅눅해져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바로 피드백을 줘요. 굉장히 그날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난리가 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긴장하게 되죠.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가 없는 게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세금을 쓰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1년에 그것도 금액이 꽤 큰데 1년이면 그거를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 지사의 지시 없이는 그게 이재명 지사의 지시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세금 도둑이고 횡령인 거죠.
자, 저런 얘기를 해왔는데 국회에 간대요. 국회까지 갔으면 뭐하러 기자회견장 가? 오늘 국정감사도 열리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공익제보자 A씨. 그 누가 오라고 했느냐? 민주당 위원장인 국회 상임위에서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럼 갈게요 했어요. 근데 뒤늦게 민주당이 오면 안 돼. 그래서 불발됐습니다. 이러자 국감 출석에 실패한 공익제보자는 공개적으로 그럼 제가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런 예고를 한 겁니다. 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예정된 날짜가 내일입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분이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거든요. 내용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분이 공익제보자 신고를 하고 지위를 인정받을 때 권익위가 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뭐 지연을 시키고 인정을 지연시키고 나중에 지원금도 신청을 했는데 지원금 제공도 무려 한 8개월가량 지체됐다가 나중에 제공이 됐다. 이런 식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공익제보자의 피해 사항에 대해서 권익위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증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권익위 관련 국감이었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 권익위의 공익제보자를 신청했던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그러니까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골자는 이제 권익위의 행정처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행정처리 단순히 이제 제보자인 줄 알고 이 증인을 신청해줬는데 이 사람이 권익위에다 제보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었던 거냐. 그렇지. 우리는 그거는 몰랐던 사항이다. 우리 몰랐었어 그런 건 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증인 취소를 계속 추구를 했었는데 국힘에서 받아주지 않다가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사무처에서 이 제보자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참고인 출석을 취소하기로 의결이 됐으니 오지 말아달라라는 걸 어제 오후에 이제 통보를 받은 겁니다. 어제 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는 오라고 하더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힘도 합의해줬다라는 얘기라서 이걸 국힘 쪽에 물어봤더니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취소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어차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단독 의결로 이 취소 처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처리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신청했던 참고인들도 그럼 줄줄이 다 취소를 해야 된다. 20명 가량 됐는데 그럼 19일 국감에서 이 사람들도 같이 취소 처리를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인 신청을 취소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공익제보자는 이 취소는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다. 결국에는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국회에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서 증인을 불발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을 하겠다라는 결심까지 한 것으로 저희 통화 결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지영 기자도 지금 기자회견 하기 전에 지금 이 제보자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막은 거다.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한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작심하고 나오겠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저희 최지영 기자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버커를 샀단 말이야. 자,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그 국감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해서 나는 기자회견하겠다.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죠. 저 공익제보자 이 경우에는 그동안 그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그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직접 행동에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오라고 하면 사고, 산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놔라, 뭐 순회동 자택에 갖다 놔라, 그러면 자택에 갖다 놓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실질적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해서 뭐 경기도 지사 공관 같은 데 가서 뭐 식사도 챙겨주고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거기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유용에 관해서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마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뭐 본인과 그 5급 공무원 배 시간에 그 주고받았던 통화 내용 수준에 그친다면 뭐 별 파장이 없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 되겠죠. 그동안 뭐 공개가 됐든 안 됐든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집중될 수도 있다. 아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핵심적으로 그 정리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파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도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렸거든요. 지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이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걸 갑자기 얘기하고 그동안 그랬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뭐였을까요? 일단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최대 100일이라고. 언론에서 몰랐다니까요. 감사했었대요. 근데 그 감사했을 때 최대 100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혜경 씨가 이 쓴 게 봤더니 최대 100일,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일을 썼대요. 100건이죠, 100건. 하루에 한 건 썼을 예. 때. 그리고 주로 점심시간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몰아서 마치 법인카드로 직원들 뭐 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그때는 빠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또 이제 감사 결과라고 하면서 자료를 배포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감사상의 절차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 땡땡건 뭐 땡땡 1,000원 어치 이렇게만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가 지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실시됐던 작년 초 감사에서 최소 61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경기도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이 당시에는 구체적 수치도 밝히지 않았고 이게 뭐 사적 사용이다라는 뭐 구체적인 명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다소 뭉갠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 최근에 이제 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도 이 법카 사적 유용에 대해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놓고 공익제보자의 추가 진술을 받았는데 이때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무려 140여일 동안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래서 검찰에 또 이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만약에 경기도에서 1년 전에 이런 세부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공개를 알렸다면. 했다면 아마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을지 또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랬잖아요. 아니 경찰이 다 조사하고 뭐 그 혐의 없다고 종결됐는데 왜 이제 와서 감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니까요. 감사는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예. 그 김혜경 씨의 비서 배모 씨가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검찰에서 어느 정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에서 그 정도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찰의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막 뭉개면서 가면 오히려 그 직무상 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피해 나가는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감사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아닌지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뭐 김동연 지사가 자기가 뭐 대선을 위해서 뭐 이걸 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대선을 나간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찍혀가지고 뭐 초반부터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진짜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그 법카 사용 의혹 지금 일어나는 거, 예. 그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감사를 했는지 예. 저는 그 지점이 지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년 전에 있었던 감사와 그 결과 그리고 경찰에 통보됐다는
것까지를 김동연 지사 입으로 반복한 건데 본인이 취임하기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는 그걸 이제 설명한 거고요.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부풀려 올라온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앞에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는 그 모 씨의 이야기처럼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것을 알았는지 여부나든지 이런 거하고 좀 쟁점이 겹쳐서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냥 국정감사에서 지난 과거를 한번 점검해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분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A씨 이 잠시 뒤에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최병룡님 짧게요. 그동안 이분의 그 어떤 법적인 위치는 제보자예요. 공익제보. 제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공익을 위해서 기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걸 제보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 네. 얼굴 드러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응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자회견까지 내 얼굴 드러내놓고 제보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안 한다. 이건 어떻게 전망할까요? 반응을 할까요, 이제는? 만약에 이분이 이제 본인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반응은 지금까지의 반응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본인은 뭐 그 몰랐다고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아마 이런 쪽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그 조모 씨죠. 이 공익제보자 조모 씨와 이제 이재명 대표 간의 직접 공방 국면으로 아마 그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이제는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확전이 됐습니다. 계속된 설전 끝에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의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원님은 그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기소할 때 말이죠. 영장 청구를 국회로 보낼 때 수원지검에 있던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의원님,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비사건 검사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공방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고 있는 그 검사를 지목을 해요. 직접 겨냥한 의원이 있습니다. 검사만 지목한 게 아니에요. 딸도 지목합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제일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도 자꾸 끼어들지 마십시오. 가만 계세요. 자,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본인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검사의 초등학생 딸이 위장 전입했다는 거를 저 국감장에서 주장을 한 거다. 지금 이런 거예요?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담동 술자리 그때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뭐 제보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짜, 허위 뉴스였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검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그 이제 사실관계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또 사실관계를 또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이 또 개입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드러날지 또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저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김의겸 의원이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짜로 밝혀지더라도 나머지는 언론이 알아서 해줄 거다. 네. 그리고 나는 면책 특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계속 국민들한테 그 알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면책 특권이 있어도 개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저렇게까지 막 공개를 하는 것 이것도 면책이 되는 거예요? 발언도 아닌데? 아니 남의 주민등록 등본을 공개하는 것 이건 불법이죠. 예. 불법인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아마 그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 이제 수원지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문제 삼기가 어려우니까 예. 수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으로 봐서는 뭐 그 국정감사에서 그 의제와 관련 없는 이런저런 그 정치 공세를 벌이는 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늘상 하는 일이지만 적어도 이 주민등록 등본 같은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입수한 자료를 아무리 그 저자리라고 하지만 아마 저 별도의 그 입수 과정까지도 그 뭐 면책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별도의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예. 그 검사도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쪽 입장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검사는 이제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뭐 이제 골프 예약을 해주고 골프 예약을 대신해줬다. 그리고 뭐 지금 그런 처남과의 얘기도 나왔어요. 예, 뭐 처남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 주민등록 누구누구 좀 확인해달라고 범죄 기록 조회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해줬다.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예. 이 범죄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한 사실에 대해서 조회만 해봐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부인을 그렇죠. 하고. 범죄 기록 아무리 수사관들이라도 그거를 조회한 것도 남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식의 반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처남이 이혼한 부인이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제보를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의 이혼 송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제기들을 지금 국감장에 끌고 들어와서 나를 향한 비판으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런 반박들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국감이라도 남의 주민등록 글쎄요. 국감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지만 주민등록 공개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떨지도 좀 논란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청담동 의혹도 국감이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국감장에서 과거에 뭐 조국 사태 때 학생 생활 기록부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뭐 이 여야의 전례를 떠나서 어쨌든 자료를 누군가의 제보에 들어온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자료의 확보 과정 자체가 김의겸 의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이제 제보를 받은 행태니까 뭐 면책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 출신이고 기자 출신으로서의 어떤 이런 그 과거의 어떤 이런 사건을 다뤘을 때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이 아닌다면야 어쨌든 의혹의 문제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검사의 어떤 이런 비리가 있다라는 여부는 현재 뭐 수사가 거의 끝난 상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공격 수단과 현재 개인적 어떤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까지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지 않을 때 했을 때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전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한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한 남성이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성폭행할 의도를 갖고 뒤쫓아가서 무차별 가격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오더니 저렇게 그리고 여성이 쓰러져요. 뭐 저렇게 맞았는데 그런데도 질질 또 저렇게 때리고 질질 끌고 갑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고 쓰러진 여성 저렇게 끌고 갔던 사건. 그런데도 저 남성 나중에 어떻게 했죠? 나 출소하면 피해자한테 보복하겠다라는 말까지 버젓이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피해 여성 언론에서 이렇게 호소했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에는 혼자 어디 조금 다른 데에서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디를 가지도 못하겠고 사실 그냥 다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 피해자한테요, 누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했대요. 누구 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전화를 걸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이후에 이제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 건데요. 이때 이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감에서 사과한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 한 장관이 통화해서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A씨에게 국감에서 말씀해 주신 생각들이 다 내 생각과 같다. 실행에는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 떠나서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장관이 직접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사과 이전에 보호제도가 부족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도 개선까지 약속했는데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곳을 서울에 출범하려고 합니다. 연내 출범하겠습니다. 자, 장관이 저렇게 전화를 하니까 피해자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많은 요구도 했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조정은 의원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장관이 다 전화를 해서 위로해 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정은 의원이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저렇게 영상을 다 보셨잖아요, 이미. 그럼 피해 여성이 피해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받아보면서 아, 이게 피해자의 이 보호가 너무 미흡한 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걸 조정은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걸 국감장에서 얘기해주고 장관한테 얘기하고 장관이 직접 지금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걸 국민들이 또 지금 다 이걸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 이거는 장관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은. 근데 만약에 조정은 의원이 없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예, 또 이거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그랬을 겁니다. 있겠죠. 일단 그 얘기도 잠시 뒤에 할 텐데 그 전에 이 여성 입장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장관이 전화하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장관이 또 본인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가해자가 20년 뒤에 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그 수감 생활도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하고 또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과를 하니까 굉장한 감복을 받았겠죠. 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게 또 한동훈 장관의 행보다 보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 전에 어디 공연 갔다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장관님 보느라고 못 봤어. 잘생겼어. 분위기 다르다. 너무 다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멋져. 너무 멋지다. 네, 너무 멋있다. 저건 저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술의 전당 가서 그냥 사진 찍자고 그래서 뭐 아는 분이 사진 찍자고 하면은 뭐 저 같은 사람도 찍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서초구 출마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술의 전당이 서초구에 있다는 이유로 서초구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서초구에 있는 사람만 예술의 전당 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세종문화회관에 오면 종로구에 출마하는 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의 저는 과도한 스토킹성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사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차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고 더군다나 예술의 전당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억측도 이런 심한 억측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관련 얘기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하나 더. 요번에 보궐선거 참패가 한동훈 장관 출마에도 변수가 될까요?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이제 구원 투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정치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분의 이름이 계속 이제 거명되는 것이고요. 또 저런 데서 보이듯이 이제 화제를 집중시키는 뭔가의 감각이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돌려차기 피해 여성에 대해 전화한다든가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쨌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상당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본인이 이제 2024년에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이번이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야기하듯이 험지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꼭 뭐 서쪽 쪽은 아니라도 나간다면 다른 쪽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보궐선거 이후의 움직임 한 가지 더 살펴보죠.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금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혁신위원회 만찬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바로 통합. 넥타이 색깔을 주목해 보시죠. 오늘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통합! 오, 파란색 넥타이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날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그 프랭카드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국민 통합만큼은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한길 또 국민통합위원장은 또 빨간색, 또 대통령은 파란색. 우리나라 태극기에 흑백 빼고는 두 색이 그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신 일이라 진작 하셔야 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넥타이 색깔이 바뀌는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면 앞으로 정경 의원님 어떤 점들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되나요?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통합이라는 단어는 그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정권에서 이제 썼죠, 대통령들께서. 근데 이제 지금 오늘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내주신 거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근데 이제 더 넘어가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내년 총선의 승리입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과적으로 그 공천이 문제인데 그 이기는 공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냐. 그 공천의 방식, 그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바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느끼시는 그런 방법이 나오면 그게 혁신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총선은 사람이고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사람을 뽑는 건데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사무총장 인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TK고 뭐가 바뀌었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그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의 그 의원들이세요. 사실은 그 이제 험지에 있는 분들은 국회로 다 진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수도권이 지금 어렵다는 거군요.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인물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공천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기는 공천. 지금 사람이 없는 가운데 우리 지도부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년 공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공정하게 하겠다. 모든 지역에 경선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방식을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글쎄요, 이 두 사람 집안 싸움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보수가 상당한 위기를 느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이제 19대 총선 때 152석, 네. 그다음 122석, 그다음에 지금 110석 정도로 왔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노원에 공천받는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노원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공천을 상태다라고. 받아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노원에 안 계시잖아요. 예. 노원 지역에서 출마를 하시고 노원 지역에 계신 분이 노원에 뭐 코빼기라도 비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예. 의도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의 발언을 자신을 공격하는 발언에 대해서 직접 뭐 대응을 하거나 한판 뭐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안 해요.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직접 대결을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하는 논객이 있습니다. 보수의 논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인데 또 이분이 전에 그 안철수 의원 한번 쓰러졌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회자가 됐어요. 안철수 의원 건강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안 의원 아픈 사람 얘기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픈 사람이라는 표현 왜 썼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2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이다. 어떠한 뭐 기저질환이나 질병이 없다. 나 마라톤도 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 공방이 지금 오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성철 소장이 다시 뭐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2022년도 6월 달에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었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고 구급차에 실려서 뭐 분당 재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내 심정도 뭐 좋지는 않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이제 날짜까지 했네요. 예, 22년 언제요? 22년에? 22년 6월 2일 오후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년 아마 몇 개월 전인데. 예, 본인이 뭐 보좌진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이제 송사까지 거론이 되니까 이렇게 구체적 팩트까지 나열을 한 건데 이제 개인의 이런 건강 상태, 뭐 신상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개를 하고 이게 뭐 정치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도 당연히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정치인들은 좋은 일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막 텔레비전에 더 나오고 싶어요. 왜냐, 그 좋은 이미지가 나의 정치적 이미지랑 연관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 안 좋은 일 있을 때 국민의힘 선거 패배하고 그 책임 누가 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와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별로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듯한 양상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전체의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결국은 대표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그런 결과가 총선에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대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된다. 뭐 한마디 정도가 아니고 정리를 해줘야죠.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방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게 먹힐까요? 아니, 안 먹히면 또 더 강도 높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자꾸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그런 얘기들이 당내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걸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대표가 해줘야 되고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 총선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변화하는 이미지, 통합 뭐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그런 실질적인 그걸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라도 이념 대신. 자, 그래서였을까요? 뭐 그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죠. 뭐 지금 뭐 TV 앞에 있다가 나 이제 저기 친구들이랑 산에 가야 돼. 지금 저기 뭐 단풍 얼마나 좋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거까진 보고 가세요. 자, 산에 갔어요. 지방에 있는 뭐 단풍 좋은 산 갔는데 쓰러졌네. 그럼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요즘 같은 때는요. 지방에 있는 데서 쓰러졌다가 큰 병원 가지 않습니까? 큰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 못 만나서 병원 여러 번 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특히 지방은. 자, 이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랬더니 그동안 쌓였던 문제,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풀지 못했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돌파구를 과연 이 정부가 풀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벌써부터 자 우리 동네부터 빨리 좋은 대형 병원 만들어 주세요 하고 누군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봅니다. 저희 취재기자 보도부터 먼저 보시죠. 전남의대 신설 촉구라는 손팻말을 든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의대가 하나도 없는 전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강조하며 의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닥터 헬기 안에서 출산하는 산모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섬주민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삭발 집회도 엽니다. 증원 경쟁에 나선 건 전남만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치료가 가능한데 돌아가시는 분이 전국 1위입니다. 221명 이상 증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300명에서 1000명 이상도 국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듭니다. 의사협회는 어젯밤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들의 절기에 귀를 기울여라! 기울여라! 그러면서 2020년 파업보다 더 강력한 투쟁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지금 윤슬기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의사가 부족하니까 입학 정원 늘리자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일단 지금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요즘에 소아과가 자꾸 폐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아과 이용자들이 꼭두 새벽부터 소아과 앞에서 줄을 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픈 아이 안고 줄을 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 아이가 좀 더 아프게 생겼습니다. 줄 서 있다가. 아니면 인터넷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약이 막 1분 컷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1분에 그냥 다 1분 만에 끝나요? 매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럼 거기 예약 못한 분은 또 진료 못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실, 그 응급 환자의 경우에 지금 필수 인력이 없어서 그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지난 5년간 119 구급대의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3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여기 갔다가 뭐 없어서 다른 병원 가고 다른 병원 가서 없어서 또 가는 저런 게 3만 7천 건. 그렇습니다. 그중에 30% 정도가 전문의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이른바 뺑뺑이를 돌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사망한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6명입니다. 이게 OECD에서 멕시코를 빼면 가장 적은 숫자인 거예요.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의사가 적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그렇게 열악한데 문제는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로 3,058명 이렇게 18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물론 뭐 적자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료 혜택, 보험 혜택 잘 받는다고 했는데 의사 수는 정작 의사 수는 멕시코 다음이랍니다. 다음으로 낮대요. OECD 기준. 오늘자 조선일보 3면 보시겠습니다. 경북대병원 소아과 전공의는 3명이랍니다. 그 큰 경북대병원 대형 병원에 대학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3명이래요. 전라북도는요. 중징계를 받은 의사를 재투입할 수밖에 없는 왜? 의사가 없으니까. 징계를 받은 의사라도 가서 진료를 해야 되니까 라고 했답니다. 지방국립대에 소아과 전공의가 3명 이래가지고 뭐 지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요. 실제 의사 부족으로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아이 엄마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엄마들 뭐 속이 너무나 타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대구의 경북대병원처럼 큰 병원에도 소아 그 청소년과 전문의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각 연차당 4명씩 해서 16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정원이 16명인데. 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도 소아 청소년과에 전공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4년차 3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으니까 계약직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계약직 의사는 또 금방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도권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환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환자가 부족하니까 병원 자체가 또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료 상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또 이 빅5라고 불리는 그 대형 병원에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쪽은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거기는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예약 잡기도 어렵고 진짜 환자촌이라고 형성돼서 환자방이라는 그런 어떤 방들이 있어요. 월 150만 원이 넘는데도 뭐 지금 이미 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골에서 부모님들 아프시니까 큰 병원 가봐야지. 오면 뭐예요? 가서 진료 받는데 다음 예약이 석 달 뒤에. 나는 지금 암이 막 계속 커져간다는데 넉 달 뒤. 뭐 지금 계속 대학병원만 간다고 하니 지방에 있는 분들은 강원도 강릉인가에는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 큰데.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또 아이를 낳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 그때 막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 의사들 막 힘드시잖아요. 근데 막 이런 문제 한다니까 그러면 파업할 거야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정치권에서도 찬성한다라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요. 야권에서 지금 찬성의 목소리, 특히 정성호 의원도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역대 정권이 겁먹고 손도 못 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지하는 목소리도 냈고요.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도 의사 정원 확대 찬성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건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좀 각기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요? 야권에서는 사실은 지역 의사 제도라고 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가 된다. 네, 여당에서는 의사 정원을 확충하되 한꺼번에 이제 늘릴 경우에는 혼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공의대라든가 지역 의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좀 천천히 구체적인 방안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 정원을 늘려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에 10년간 4,000명을 늘리고자 했으나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추진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에서는 의대가 없다고 지금 삭발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약을 못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 부족 현상이 편중이냐, 편중에 더 방점을 둬서 이 편중에 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의사들의 주장이거든요. 증원만 늘려서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의료계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의료계와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 학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의정관의 신뢰를 깬 정부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의사들의 또 주장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부 잘한다는 말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 1등부터 10등까지는 거의 다 그냥 쭉 의대예요. 서울에 있는 의대, 지방에 있는 의대,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에 무슨 그래도 훌륭한 학생들은 그 중에 물리학과를 가서 공부하겠다, 전자공학과 가겠다, 컴퓨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쭉 의대입니다. 의대만 가겠다. 자,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의대 가겠다고 하니
뭐 좀 죄송합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등, 12등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컴퓨터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의사 정원 많이 뽑으면 11등, 12등도 나도 의대 가야겠다. 그럼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진다. 자,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의사협회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이제 또 중요한 의견 중에 하나는 문제는 필수 의료다. 그러니까 이 필수 의료는 인원수가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쪽으로 의사를 유도하지 못한 것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권이 달린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히 확고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증원 규모가 언제일지 발표 시기일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아마 증원 규모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가 아직은 또 정확히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뭐 일반 누구나 시청자 여러분이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의료를 지금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 입장, 환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응급실을 찾으러 갔는데 병원이 없어서 병원만 한 3군데 돌다가 결국 그런 뉴스 저희들 몇 번 전해드렸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신 분 그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여러 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후진국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고 특히 의료 부문은 우리가 선진국 못지않다고 자화자찬도 많이 했었거든요. 코로나19 당시에 우리가 자부심도 많이 느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사가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논란이 사실 의료계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 로스쿨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법률 서비스 질이 형편없이 낮아질 거다. 뭐 별 얘기 다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온 경험도 있어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어떤 숫자가 증언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변호사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가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인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순기능적 기능이 있었다라고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 정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한꺼번에 늘린다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지금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료 현실과 또 의료 취약 지구에 어떻게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하마스 최고 지휘관이 사망을 했다. 공습당해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예, 하마스의 주요 지휘관 중에 한 명인 아이만 노팔이 사망했다고 이것이 이 어느 서구 매체가 추정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 측에서 알카삼 여단이라는 곳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건데 이번에 사망한 아이만 노팔이 알카삼 여단의 중부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 사망할 정도로 지금 그쪽에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번 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에선 1,400명 이상이고 가자 지구에선 2,7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갑자기 북한이 등장을 해요.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음악 축제 때 갑자기 막 폭탄 터뜨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공격했잖아요. 패러글라이딩 타고 왔거든요. 위에서. 근데 이게 북한의 북한에서 전수받은 전술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합동참모본부의 분석입니다. 또 합참은 왜냐하면 지난 2016년이죠. 북한이 청와대 모의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도 참관을 했습니다. 그때 특수부대가 패러글라이딩을 먼저 타고 침투하는 장면을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전술을 하마스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북한으로부터 전수받았을 가능성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한글로 방 그리고 112 이런 그 포탄이 발견이 됐거든요. 한글로 써 있는 폭탄이 네, 있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방사 포탄과 같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을 저렇게 쏴놨군요. 네, 이 포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경이죠.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사용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허. 북한의 영향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군 당국은요. 하마스가 사용한 대전차 로켓 F7도 북한이 수출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식적인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러시아랑 거래를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는데 이제는 가자 지구에까지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즘 이분 콘서트 표 구하면 그냥 효녀가 되죠. 그렇게도 어렵다는 이 가수의 얘긴데 그런데 여기에요. 좀 심하네 싶을 정도로 안표가 등장하고 있답니다. 누구일까요? 어느 가수일까요? 그렇죠? 그 가수입니다.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후련히 흘러가니. 야,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임영웅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랍니다. 저게 참 관심이 아주 뜨겁대요. 조회수가 무려 1,700만 뷰 벌써 돌파를 했을 정도로 뜨겁답니다. 자, 뭐 임영웅 씨 인기야 뭐 다들 아시니까. 그런데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대요. 바로 안표. 콘서트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 안표가 죄송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안표가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지금 불법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요즘에 대중음악 공연 안표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안표 신고 건수가 2020년에 359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4,224건으로 11배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안 최고의 인기인 임영웅 씨 콘서트의 안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보내드리려면 1,000만 원 필요하네.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 표가 16만 5천 원짜리가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원래 얼마짜리예요? 16만 5천 원짜리 표가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콘텐츠진흥원이 관련 법령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만 받고 안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100만 원에 올렸고 한 장에 저런 식으로 저건 이제 2연석, VIP 2연석 나란히 VIP석에 150만 원. 사실 저것도 비싸다.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처음엔 저렇게 30만 원 정도 팔았대요. 이제는 500. 야, 이게 뭐 돈 없으면 이제 임영웅 공연 콘서트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면서 최근에 한 20대가 사기를 치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네,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400명이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피해 금액이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본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모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가 해발해서 뒤에 댓글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서 돈을 보냈지만 구이에 돈 보내면은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라고 하고요. 돈만 받고 그냥 네, 계좌만 수십 개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 혼자서 범행을 한 것인지 공범들이 가담한 것인지도 좀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신고되긴 했지만 아직 이 20대 남성을 그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사기를 쳤는지 지금 아직 수사에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다른 경찰서 관할로 이관됐다만 소식문에 있을 뿐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언제 잡힐 것인지 몰라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빨리 신속하게 검거해야 피해도 회복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표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 가수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 조현래 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이렇게 신고가 많은데도 아무것도 행정 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년 3월에 공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는 네, 건데요? 지금 이제 행정 조치나 행사 조치가 다 가능해지는데 이런 암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팩트 파일링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좀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을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대요. 아마 이런 암표 문제가 스포츠협회에서는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는 프로스포츠협회를 벤치마킹해서 대책을 잘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가수 한 사람이 저 무대에 서려고 얼마나 정말 피땀 흘려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 공연이라는 게. 저 공연을 위해서 10년, 정말 무명 가수는 10년 가까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그 표 몇 장 팔아가지고 공연한다는데 그걸 한 표로 폭리를 취하고 가수보다 더 많은 폭리를 취하겠다고요? 글쎄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이 잘 이끌어지도록 신통방송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